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42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그러니까 외국을 대한다. 외교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요 키워드는 연행사와 통신사입니다.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이 어떤 사신인지, 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은 어떤 사신인지 알면 수업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는 이미 중앙무사 범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4대 교린이라고 했죠. 큰 나라, 명나라를 섬기는 4대와 이웃 나라들과 사귀는 교린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던 게 지난 외교 수업이었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는 훨씬 간단합니다. 두 방향만 기억하면 돼요. 청나라로 가는 거 한 방향, 일본으로 가는 거 한 방향. 선생님, 왜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여진족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여진족이 청나라가 된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중국 방향 한 방향, 일본 방향 한 방향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이름이 바로 연행사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사신의 이름이 바로 통신사 되겠습니다. 연행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굴욕 기억날 겁니다.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4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청나라와 조공책봉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수도에 파견되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인데 당시의 한자 이름으로 우리가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연경. 그래서 우리가 연경에 갔다 오는 단일 행자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연경에 다녀오는 사신이다. 그래서 이 사신을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조선 사신들이 중국의 수도로 가는 그러한 사신들을 연행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행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외교 문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매년 많게는 뭐 서너 차례에서 적게는 한두 차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뭐 1월 1일에도 보내고요. 뭐 청나라 황제의 생일날에도 보내고요.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 왕이 쓴 외교 문서를 들려 보내겠죠. 그래서 그 외교 문서를 청나라 황제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친구 생일이나 이럴 때 뭐예요? 선물 주죠. 그런 것처럼 조공을 또 청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그럼 청나라 황제는 그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선물 받았으니까 답례를 해야겠죠. 답례품 역시 전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주는 외교문서 역시 연행사가 들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외교 사신이다. 정기적으로 또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런 사신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행사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이게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신이 가면 그 사신을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조해줄 사람들, 짐을 날아줄 사람들, 그들을 호위할 사람들 등등해서 수백 명의 인원들이 같이 청나라로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당시에는 국제무역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 물건을 사고 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사신단들이 왔다 갔다 거릴 때 수많은 물자가 이들을 통해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활발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게 되면은 뭐 편지만 딸랑 주고 선물만 받아서 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징에 일정 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머물면서 당시에 있었던 청나라의 학자들과 학문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나라의 학문이 상당히 발달했구나. 우리가 청나라의 것들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구나. 라고 하는 무슨 론? 북학론 역시 이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행사로 다녀올 때 작성했던 것이 열알기였다. 뭐 이런 것들. 그는 북학론자 중에 한 명이었다. 북학파였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청나라에서 들여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지도. 여러분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본여 만국 전도주.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이 조선 전기의 세계지도라고 공부했던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지도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있고 중국 여기 있고 일본 여기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중국 중심 이런 세계관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영향이 또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화포, 자명종, 천리경 같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문물들 역시 연행사를 통해서 많이 전래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행사를 통해서도 전래된 것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또 천주교 되겠습니다. 당시 이름은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의 학문. 원래부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의 학문이다라고 해서 들어왔지요. 천주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천주교,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공부를 했죠. 크리스트교의 가장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이고요. 크리스트교의 중요한 특징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크리스트교적인 율법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사를 부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리학의 국가 조선에서는 당연히, 그 다음에 신분적 불평등이 있은 조선에서는 당연히 크리스트교, 서학을 금지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혹은 귀양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하면서 공부를 했지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통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는 조선 후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단입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조선 전기에도 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통신사를 논할 때는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된 사신들을 주로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통신사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이에요. 우리나라가 파견한 사신들을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관료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가마를 끌고 가면서 이제 통신사를 접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우리랑 일본은 임진왜란을 했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런데 그럼 분명히 사이가 안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사신을 보내는 건 친한 친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는 물론 우리한테 쳐오는 원수가 있지만 청나라는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신을 파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의 쳐들어오는 원수인데 왜 조선에서 이렇게 통신사라고 하는 사신까지 파견해주면서 외교관계를 맺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불공대천, 불 할 수 없다, 공 함께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냐? 대 머리에 이는 거예요. 뭘 잃을 수 없다? 천, 하늘. 그러니까 함께 하늘을 잃을 수 없다. 즉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다. 예, 이걸 불공대천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일본을 진짜 불공대천의 원수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로 같이 하늘 아래 살 수 없을 정도의 원수놈의 자식들이랑 왜 조선은 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하면서 외교관계를 다시 복구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종료가 되고요. 1603년에 일본에서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여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이때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일본의 에도 막부의 꿍꿍이가 궁금했을 거예요. 일본 애들이 또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일본에서 뭔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제대로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이거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토쿠가와 가문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얘네들이 정말 토쿠가와가 모든 걸 정리한 거 맞아? 얘네도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조선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사정이 매우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쳐들어올까봐 걱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새롭게 일본을 장악했던 도쿠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위험을 뽐내기 위해서 조선과 외교 관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 사실 일본은 태평양 구석쟁이 있고 동아시아에서도 찐 구석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껴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말고 중국은 또 멀어서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교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하다시피 한 외국인 조선을 상대로 만약에 도쿠가와 정부가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한다면 그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부의 엄청난 외교적인 능력 그리고 전국을 안정화시켰다는 그런 어떤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조선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껴있던 대마도는 원래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이 무역이 다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대마도도 계속 자기네 본국 정부에다가 우리 조선과 무역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제발 다시 무역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압박을 넣었을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선과 일본이 다시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먼저 조선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는 임진왜란때 조선에 쳐들어간 적이 없다. 실제입니다.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전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일본에만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에도막부는 다릅니다. 에도막부와 외교해주세요. 라고 조선에 요청을 합니다. 자, 조선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거를 덥석 받아들기도 그렇고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바로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바로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까 약간 적을 탐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외교사절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비정식적인 외교사절을 보냅니다. 누굴 대표로 보내게 되냐? 1604년에 사명대사 스님이었죠. 임진왜란 때 일본과 싸웠던 그런 스님이었던 사명대사를 대표로 보내서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탐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정말로 정권이 바뀌었는지 도쿠가와 정부가 정말로 안정적인지 이들은 조선에 쳐들어올지 안 쳐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 결과 정말로 에도 막부가 우리와 외교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정말로 외교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성의를 보여라 라는 의미에서 임진왜란에 잡혀갔던 포로들 3,000명 역시 사명대사가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지요. 임진왜란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니까요. 자, 이렇게 사명대사가 다녀오고 나서 일본이 지금 정권이 바뀐 게 확실하고 지금 얘네들도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싶어 하고 얘네들은 조선에 쳐들어올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파견하게 된 정기적인 외교 사신이 바로 통신사 되겠습니다. 통신사의 뜻은 통할 통, 믿을 신, 그래서 믿음이 통하는 사신이다. 우리 앞으로는 임진왜란처럼 서로를 배신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서로 이웃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통신사의 뜻 되겠습니다. 통신사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이만한 사진만 교과서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만 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림이 상당히 길죠. 이만한 그림이 한 4-5개 더 있습니다. 연 선생님이 분량상 쫙 줄여서 갖고 온 거예요. 한 번 갈 때 약 400에서 500명 정도의 사신단이 파견되는 대규모의 사신입니다. 자, 이들은 조선의 한성을 출발해서요. 부산까지 걸어가고요. 육로를 타면서 여기부터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쭉 이동합니다. 배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섰다 안 섰다 섰다 안 섰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사카까지 오고요. 오사카에서부터는 다시 육로를 통해서 에도막부가 있는 일본의 도쿄까지 조선 국왕의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뭐 거의 반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왕복 1년 이상의 엄청난 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사신을 우리만 보내나요? 일본은 왜 우리한테 사신을 안 보내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사실 일본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통신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통신사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문서를 받아서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일본인들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에 사시는 부산에까지밖에 안 옵니다. 부산에까지만 오고 서울까지 안 와요. 왜 그러냐? 옛날에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사신들이 조선의 수도까지 왔었는데 그때 사신들이 길을 알았다가 임진왜란 때 그 길로 쳐들어와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일본 너희들은 굳이 서울까지 올 필요 없어. 부산으로 와서 편지만 주고 가면 우리가 그 편지 잘 픽업해다가 통신사 잘 얘기해보고 필요할 때 파견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신이 오기는 왔지만 일본은 부산에서 편지만 주고 가고 그 편지를 받은 서울에서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도쿄까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주로 일본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이유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도 통신사를 왜 파견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교과서에 적어두시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조선은 왜 통신사를 파견했냐? 불공대천의 원수인 일본과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통신사를 파견하고 외교관계를 회복한 이유는 첫째,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대사가 3,000명의 포로를 데려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고요.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하면서 가는 김에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시 조선으로 데려오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데려올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런 말도 있어요. 구일모라고 하는데 9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일모, 털 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굉장히 적은 숫자만 데려왔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조선 정부에서 포로를 적극적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자, 둘째, 일본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겁니다. 자, 일본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근데 스파이를 안 보내고 정식 사신을 통해서 적의 수도까지 지방 곳곳을 통해서 가면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죠. 조선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신을 파견함으로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의 사정을 염탐할 수 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녀석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우방이 되고 이 나라와 친교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졌던 것이 바로 통신사의 효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냐? 첫째, 지방 영주들과 백성들에게 에도 막부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쇼군이 교체될 때 통신사는 보통 아버지 쇼군이 죽고 그 다음 쇼군이 이제 자리에 올라갈 때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그때 통신사를 파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신사들이 이렇게 도쿄로 에도막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 때 수백 명의 사신이 올 때 이렇게 도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구경을 하겠죠.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우리의 쇼군이 새로운 쇼군이 즉위를 하자. 이웃 나라인 조선에서 이렇게 많은 사신단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구나. 우리 쇼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 영주나 백성들에게 막부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통신사였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둘째. 조선의 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성리학의 발전이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사신들을 통해서 일본은 사신단, 사실 사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지만 잘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사신단에 꼭 글 잘 쓰는 사람들,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일본의 학자들이 학문을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의 학자들한테 막 글씨를 받고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사인 같은 거죠. 그런 걸 받고 싶고 서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숙소 밖에까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예, 조선의 성리학을 수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일본에게는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통신사가 조선 땅을 떠나는 순간, 이 순간부터 모든 경비는 일본 에도막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요청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통신사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에도막부의 1년치 예산과 맞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통신사가 대접받다라고 하는 메뉴 보니까 상당히 맛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대접한 그 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를 타고 이제 도쿄 쪽으로 향하는 거겠죠.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통신사는 총 12번 파견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의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를 파견해서 서로 믿음을 통하자라고 했던 외교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통신사가 끝나게 되는 1800년대 후반 이후에는 1876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야금야금 본격적으로 조선에 침략하게 되고요. 결국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뭐 그런 스토리는 이제 3학년 때 더욱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통신사까지.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신을 배웠네요. 청나라로 가는 연행사,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입니다. 연행사는 청나라의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이에요. 연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학문을 교류하고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통신사는 일본에 간 사신인데 믿음을 통하자. 그래서 조선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을 각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